주시고 그래서 오늘 그 질산염 생성 기작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그동안 연구해왔던 결과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동요서 분석은 주로 저희 임세희 박사님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관련돼서 상세한 내용이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설명을 다 충분히는 못 드려요. 따로 메일을 주시면 논문하고 뭐 관련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오존하고 PM2.5 농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서울시 구별 측정 평균 값의 연평균입니다. 사실은 PM2.5가 2015년부터 공식적으로 측정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정도가 되는데 요거는 그 서울시에서 비공식적으로 측정이 했던 자료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노란 색깔이 NO2 굉장히 감소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리고 PM2.5는 여기 이제 스케일의 문제이긴 하는데 보면은 2020년, 21년에 급격하게 감소를 했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PM10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오존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오존은 연평균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다르게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평균 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은 PM2.5의 증가가 저희한테 큰 문제였는데 또 이런 그 자료를 보면은 PM2.5보다는 또 오존 문제가 심각해 보이죠. 그리고 질산염이 또 크게 문제가 됐는데 또 이 자료를 보면은 사실 NO2 농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2015년부터 현재까지 또 2017년에 그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미세먼지 관련된 연구를 하시고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온라인 뭐 세미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저희 또 많은 정보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연구하고 또 함께 고민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명확하게 솔루션이 잘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이유인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해서 해결책을 찾아보겠느냐. 그래서 그런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 대기환경연구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산출한 자료입니다. 맨 앞에 거는 NO2, SO2. 뭐 농도가 아주 많이 감소했어요. SO2 농도는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보면은 요 맨 위하고 아래가 거의 뭐 한 5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은 CO는 뭐 증가했다 감소했다 그런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존은 아까 그 연변동하고 유사하게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요. 이 퍼센티지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제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온도 변화는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데요. 온도하고 다르게 이 상대 습도는 2019년까지는 감소하다가 2020년 그 코비드 해죠. 그 해에는 또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에서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서 낙스가 줄었고 그 결과 저희 그 PM2.5 농도가 많이 줄었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면에 2020년에 강수량이 많았고 또 에서 PM2.5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거는 자연 변동의 일부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게 유럽이나 미국은 거의 비슷하게 NO2의 감소에 의한 효과로 설명이 잘 됐는데 이상하게 우리 그 아시아 지역만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상반된 의견들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그런 지역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설페이트는 그 상대 습도하고의 사실 관계도 되고 아니면 그 연변동도 일치를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줄었어요. 요 상대 습도가 감소한 거하고 이 시간이 지나면서 요 설페이트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나이트레이트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나이트레이트하고의 상관이 어떤 게 가장 잘 되는지 이렇게 살펴봤더니 요 CO하고 그래도 상관성이 가장 높습니다. 요 CO는 사실은 기체잖아요. 근데 요 나이트레이트가 CO하고 보면은 변화 이 양상이 유사해요. 요 2013년, 14년에서 점점 줄다가 다시 증가했습니다. 근데 요 지역에 요 CO는 저희가 다 아는 것처럼 또 중국의 영향이 도미넌트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요 CO는 또 보면 요 온도하고도 어느 일정한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요 CO는 연소 과정에서 산출이 되는데 아무래도 추우면은 겨울철에 이 CO의 그 이미션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 CO는 라이프 타임이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뭐 낙스처럼 빨리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실제 그 대기 중에 또 체류 시간이 또 겨울에 기니까 실제 이 농도 변동이 그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나타나는 거는 그 낙스도 컨버스천 과정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이 나이트레이트의 문제는 이 상대 습도하고 아주 이게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근데 또 보니까 이 상대 습도는 줄어든 거예요. 최근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 이 설페이트, 나이트레이트, 암모니엄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그 세컨더리 이노르게닉 에어로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컨더리 이노르게닉 에어로졸과 요 상대 습도의 전체 요거는 자료를 전체를 그냥 평균을 해서 보면은 실제로 이 휴미디티가 커지면서 이 농도는 증가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때 또 계산의 결과입니다. 요거는 에어로졸 리퀴드 워터 컨텐츠인데 뭐 요거는 모델로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요 측정 자료만 가지고 계시면 요 측정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을 해보면 실제 요 휴미디티가 높을 때 이 에어로졸 리퀴드 워터 컨텐츠가 커지면서 또 요 그 세컨더리 이노르게닉 에어로졸의 농도도 커집니다. 그리고 이 PM2.5 분의 요 세컨더리 이노르게닉 에어로졸의 농도도 높아집니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요 휴미디티와 또 요 그 리퀴드 워터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요 세컨더리 이노르게닉 에어로졸 이런 성분들이 서로 상호작용 저희가 뭐 어떤 경우는 뭐 파지티브 피드백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서로 또 어떤 그 어떤 피드백 루프 뭐 여러 가지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해가지고 PM2.5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또 휴미디티가 높아지면서 설페이트, 뭐 나이트레이트, 암모늄 농도가 또 다 높아져야 되는데 또 앞에 저희가 또 연평균을 보면은 또 그거하고는 약간 또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요 아래에 있는 거는 이 일반적으로 NOR 그러면 나이트레이트 옥시데이션 레이쇼, 설퍼 옥시데이션 레이쇼 특히 이 설퍼 옥시데이션 레이쇼는 리퀴드 워터 컨텐츠하고 상당히 상관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암모늄 컨버전 레이쇼도 뭐 이게 보면은 이게 직선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농도가 높을 때 이 농도가 높은 아이들이거든요. 여기 더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제 얘네들이 전부 다 수분을 좋아하니까 아무래도 수분이 높을 때 이러한 PM2.5 농도가 높아지는 건 아무래도 이러한 이노르게닉 에어로졸의 영향이 아닐까.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이 지역은 휴미디티가 전반적으로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트레이트 농도는 증가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이유이냐. 그래서 이번에는 이 비지빌리티가 1에서 10km까지 요거는 저희가 연무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요 RH는 90% 이상이 되면 이 스캐벤징 효과가 커져가지고 그 이상 되는 거는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1km 미만도 사실 이제 강수 효과가 커가지고 이런 강수 효과를 제거를 하고 요 나이트레이트의 농도와 휴미디티의 그 상관관계를 보면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수도권 대기환경연구소 자료입니다. 아까 그 저희 전반적으로 전체를 평균한 자료는 휴미디티가 높아지면은 이런 이노르게닉 그 에어로졸의 농도가 높아지는 걸로 나타나는데 또 사실은 이렇게 이 농도가 낮은 것들을 빼서 보니까 사실 10km 미만은 농도가 높은 그런 그 이제 경우거든요. 또 보면은 나이트레이트 농도는 또 상대 습도가 낮을 때 높았어요. 그리고 이때 그 혼합고하고의 상관성도 보면 요 혼합고가 높을 때 낮을 때가 아니라 혼합고가 높을 때 높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얘네들하고의 직선적인 상관관계라기보다는 이 시간하고의 상관성이 큽니다. 주로 그 오전에 한 10시, 11시경에 질산염의 이 피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요 농도를 저희 그 예보 기준인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네 가지로 나누어서 휴미디티에 대한 상관관계를 보면 여기 가장 농도가 높을 때에 여기 나이트레이트가 높을 때
이 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낮은 휴미디티에서 높은 농도 나타나는 거 잘 보이죠? 요게 한 요 나쁨 정도의 수준에서도 보이고요. 요 보통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구간은 그렇게 큰 상한성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전체를 평균을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경향성이 나타나는데 또 이 농도가 높은 애들, 그러니까 낮은 애들은 좀 빼고 이러한 어느 그 카테고리로 묶어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나이트레이트는 피크가 나타나는 시간도 오전 시간이고요. 또 이렇게 휴미디티에 대한 상관성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럼 도대체 얘네가 우리 그 서울의 상공에서 만들어지느냐 아니면은 뭐 어디서 이동을 하느냐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저희한테 이 해결이 안 되고 오랫동안 남아 있느냐 이러한 그 산성 물질의 생성과 또 이런 이동은 사실 요 80년대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낙스보다는 삭스가 훨씬 더 큰 문제였어요. 얘네들은 전부 다 이 산성 기체로 이 뭐 공장 굴뚝에서 배출이 되면 이동을 하면서 산화가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요 암모늄 이온하고 암모니아하고 만나는 거죠. 중화가 되면서 뭐 데포지션이 된다. 결국에는 이 문제가 됐던 게 그 월경성 이동이었죠. 이 배출한 지역과 또 얘네들이 또 퇴적되는 이 지역, 그러니까 피해를 입는 지역이 다른 거예요. 미국의 중부 지역에서 배출이 되는데 깨끗한 캐나다에 산성비를 내리고 이런 게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그 산성 물질의 변환 과정은 뭐 저희가 뭐 지금 연구가 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분야라기보다는 80년대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많은 연구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주로 이 설퍼에 관련돼서 연구가 됐죠. 왜냐하면 요 낙스보다는 요 설퍼가 조금 더 강한 뭐 강한 산이라고 그러긴 좀 그렇지만 얘가 그 하이드로전 이온을 이제 두 개를 낼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얘네들은 절대로 이베포레이션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설퍼는 이제 낙스는 이베포레이션도 되고 이제 언스테이블한 데 비해서 요 설퍼는 오랫동안 요 에어로졸 페이지에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더 강산이에요. 얘가 pH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연구는 주로 요 설퍼의 억시데이션에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그 설퍼 그다음에 또 이러한 나이트로전 컴파운드들은 왜 이렇게 산화가 되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또 얘네가 이 염기성 물질하고 결합이 돼서 얘네들이 또 중화가 돼서 나중에는 에어로졸이 왜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왜 그런지는 몰라요. 이게 자연의 경향성이거든요. 근데 이 대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보면은 사실은 한 가지의 방향성이 잘 나타납니다. 이 대기 중에 존재하는 오존, 이 우리 도시에 굉장히 농도가 높은데요. 이 오존의 원래 프라이머리 그 소스는 사실은 성층권이에요. 성층권에서 광학 과정에 의해서 이 산소가 만들어서 얘가 이 대륙권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 이 대륙권으로 이동이 돼서 일정 부분이 리사이클링이 되고 얘가 디포지션이 됐어요. 이게 잘 밸런스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인간의 활동으로 이런 질소, 탄소, 황화물들이 마구 배출이 되면서 이러한 광화학 과정이 촉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존이 많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그 광화 과정이 왜 대기 중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느냐. 얘네들이 대기 중에 오래 머물면 저희가 살아가는데 매우 큰 지장을 줍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죠. 얘네들은 없어져야 되는 물질이에요. 이 물질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바로 이러한 산화 과정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런 물질들이 산화가 되면 얘네들은 다 엑시딕한 물질로 변화가 돼요. 그러면은 이 대표적으로 SO2죠. 그러면 얘네들은 파티클이 굉장히 리액티브하기 때문에 매스, 에어로졸로 생기고 에어로졸이 되면은 입자가 되는 그 의미가 뭐냐? 무게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쉽게 대기 중에서 지표로 제거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저희가 득으로 얻을 수 있는 거는 얘네가 비를 내리게 해주는 거죠. 저희가 강이나 바다에서 멀어도 담수를 공급받아서
살 수 있는 거는 이 비가 내리기 때문이에요. 이 비는 이러한 물질들을 더 효과적으로 대기 중에서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대기 중에서의 화학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페이버러블한 과정이에요. 미세먼지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저희들한테 나쁜 거는 아니에요. 대기의 자정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덕이 또 저희한테 비로 내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너무나 많으니까 이 사람한테 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미세먼지가 문제가 됐을 때 이런 뭐 마음 카페 같은 데서 제발 미세먼지 좀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없애주세요. 그래서 제가 미세먼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뭐 하여튼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세먼지가 없어지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연의 과정이에요. 하나의 경향성이고요. 이게 이런 그 자연의 밸런스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러한 그 과정 중에 사실은 요런 이 낙스와 여기 그 OHHO2, H2O2 이런 거 이제 혹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 과정에 의해서 이 오존이 만들어지니까 사실 이제 과거에 1980년대 이 그 산성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진행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또 조금 이 오존이 만들어지는 상세 과정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됐어요. 이게 한 이제 90년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오존이 이 낙스에 의해서 어떻게 리사이클링이 되느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엑시딕한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이 결국 이제 파인 에어로졸로 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그 기체는 굉장히 아이디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상기체잖아요. 이런 기체는 이상기체의 방정식 저희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비헤이비어가 저희가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체에 대한 연구는 훨씬 더 앞서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HNO3, 설퍼릭 애시드, 오르게닉 애시드 얘네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또 만들어지고 많이 만들어져서 대기 중에 많은 건지 아니면은 조금 없어져서 대기 중에 많은 건지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상당히 연구가 늦게 진전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나사에서 1990년대에 이 GTE 프로그램을 굉장히 아주 그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이 지구 대기를 뭐 여기 태평양, 남태평양, 뭐 대서양 이제 비행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어요. 이거는 글로벌한 측면에서 도대체 대기에서 어떠한 이 백그라운드에 의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게 1992년에 요 남대서양에 이 비행기가 갔었습니다. 여기 오존 생성하고 관련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여기에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똑같은 비행기가 2016년에 코로스 AQ 때 오산에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아주 많은 관측을 했죠. 그리고 요 친구가 그때 왔던 요 베리 래퍼라고 그 나사의 그 헤드쿼터에서 일하는 그런 친구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루이자는 요 때는 아니고 요 트로픽스에서 낙스를 분석하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이제 모델을 하고 있죠. 이제 관측 기반의 모델을 하겠다. 그래서 모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원래 처음부터 모델러였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 어디 가서 측정하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모델하는 친구가 되게 부러워했어요. 측정하는 사람을. 왜냐하면은 모델하는 사람은 비행기를 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없어서 상당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러한 상세 화학 과정을 연구하고 그 연구의 결과로 제가 요 프록사이드하고 포르말데하이드를 가지고 논문을 쓰고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저희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오존 또 그다음에 뭐 미세먼지 관련된 연구들을 사실 그 2000년대 초반에는 지금 같은 게 큰 프로젝트도 없었고 사실 개인이 혼자서 연구를 하니까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이제 배 단장님 중심으로 저희 미세먼지 연구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또 많은 연구자들이 함께 협력을 해서 사실 과거에 모르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희가 모르는 거는 도대체 이 간단한 이 식 하나 도대체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이해하지 못할 게 없거든요. 나이트릭 엑시드, 암모니아, 그리고 요 암모늄 나이트레이트 얘가 에어로졸로 간다. 그러면 요 그 솔리드하고 요 게스하고 이퀄리브리움 요거는 저희가 다 이 이론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휴미디티에 따라서 또
여러분 그 DRH라고 알죠? 델류케센스 그 RH, 휴미디티 그러면은 조해가 된다 그러는데 그럼 에어로졸을 만들 수 있지. 그러면 이 과정에 따라서 에어로졸이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이 과정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에어로졸 파티클이 만들어지는 과정, 뉴클레이션 이때는 SO2가 중요하고요. 요 가스 솔리드 그 컨버전의 요 암모늄 나이트레이트,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그지스팅 파티클. 물론 뭐 어떤 분들은 이 뉴클레이션에서도 올게닉이 기여한다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이 올게닉 그 가스는 이 이그지스팅 파티클의 이 크기를 크게 하는데 기여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간단한 이런 한 가지 이퀘이션인데도 저희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 문제가 많습니다. 뭐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HNO3 측정이 가장 어려운 기체예요. highly soluble. 그다음에 sticky gas입니다. 요 암모니아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그 저희가 인렛이 길면 또 얘네가 없어지고요. 또 인렛이 길면 에어로졸이 또 HNO3로 이 파티셔닝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또 요 HNO3는 사실 요 NOx, NOI 그 케미컬 사이클링 굉장히 복잡합니다. 만들어졌다, 또 소멸이 됐다. 뭐 이 상층으로 올라가면은 뭐 일주일 정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요 지상에서는 뭐 굉장히 라이프타임이 짧습니다. 그리고 여기 암모늄 요 나이트레이트는 thermally unstable해요. 온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암모늄 설페이트, 암모늄 나이트레이트는 요 그 요 평형에 의해서 얘네가 pH가 낮아지면은 바로 HNO3로 다시 기체로 이베포레이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그 볼라틸 파티클, 굉장히 언스테이블한 애들, 얘네가 기체인가 아니면은 고체인가, 인 비트윈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쉽게 간단한 이퀘이션 같지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그 에어로졸 페이즈로 전환되는 거.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잘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실제에서는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요 HNO3를 다음에 하나를 예로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1990년대 그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요. HNO3를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요 하와이에서 요 타워에서 측정을 했어요. 이게 높이가 한 3,400m쯤 됩니다. 여기에 요 타워에다가 그 필터팩을 가지고 HNO3하고 나이트레이트를 페이즈 두 개를 같이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높이에 따라서 얘네들의 그 농도의 변화를 보니 실제 요 2m, 8m, 한 30m 정도의 그레디언트가 나타났습니다. 결국엔 이 그레디언트가 보인다는 거는 이 드라이 데포지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그 타워의 본체에 의한 이것도 이제 데포지션의 일종이죠. 이 로스가 한 10% 이상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 나이트릭 엑시드를 측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이 지표에서 한 3, 40m는 떨어져야지 실제 농도를 저희가 측정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드라이 데포지션 빌로시티가 거의 맥시멈이 한 4cm/s가 됩니다. 이거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솔루블하다 그래도 1cm/s를 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이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그러면 우리 지상에서는 HNO3는 측정해도 별 볼 일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HNO3 측정은 대부분 다 항공 관측으로 갔고요. 지상에서는 뭐 필터팩을 가지고 전체 변동성을 본다든지 이제 그런 일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지. 요 HNO3를 막 측정을 해가지고 뭐 그 자료를 분석하고 뭐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게 하나의 히스토리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좀 오래돼가지고 여기 학생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하나를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HNO3를 측정을 하다가 이 저희 요 건물이에요. 지금 메디힐 지구환경관 건물인데 요 꼭대기가 한 40m 가깝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꼭대기는 전부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패시브 샘플러를 놓고 여기 다 요 층층마다 패시브 샘플러를 놓고 이 농도를 비교를 했습니다. 한 뭐 2개씩을 놓고 비교를 했더니 실제 요 아래에는 이 크게 이런 그레디언트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벽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 벽도 이 서피스하고 거의 유사한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요 가장 높이 있는 요 부분만 농도가 다르고요. 여기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여기 하와이에서 관측된 유사한 그 퍼센티지 한 40% 정도가 차이가 났어요. 이거는 저희가 겨울에 측정을 한 거라서 여름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름의 농도가 더 높으니까. 사실은 이러한 HNO3 이 전구기체 측정부터가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이 나중에 암모늄 나이트레이트가 뭐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 뭐 암모늄 나이트레이트가 만들어져서 오느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HNO3가 이동이 되고 암모니아와 만나서 만들어진다. 뭐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연구 결과가 지금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하나하나가 매우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저희가 알고 있는 이 SO2와 낙스 여기 보면은 SO2의 그 억시데이션 프로세스보다는 나이트로전 억사이드의 억시데이션 프로세스가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거. 과거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저희가 이 현재 알고 있는 이 억시데이션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에 그 중국에서 나온 또 몇 가지 페이퍼들이 있어요. 헤테로지니어스 케미스트리가 설퍼의 억시데이션을 촉진시킨다. 근데 그거는 이 pH가 상당히 높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조건에는 잘 맞지가 않아요. 요런 그 pH가 한 5 정도 돼야 되는데 5나 6 정도. 근데 저희 그 에어로졸의 이 pH는 거의 한 3에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하나의 그 최선의 그 난리지예요. 이 설퍼하고 나이트로전 억사이드가 산화가 되는 것. 근데 이 질소산화물은 낮에도 광화학 사이클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밤에는 또 이런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 여기 보면은 뭐 호노, 나이트레이트, 요 레디컬, 엔토5, 그다음에 또 여기 클로린 컴파운드, 뭐 나이트레이트. 사실 얘네들이 어떻게 비헤이비어, 어떻게 거동을 하는지 저희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이런 그런 모든 측정해야 되는 종들을 하나하나 다 측정을 하면 나이트레이트 이 에우로졸의 생성 과정을 잘 알 수 있겠느냐. 근데 사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뭐 저희가 이거를 다 하나하나 잘 측정한 거는 아니지만 이런 측정값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방법을 쓰면 이 나이트레이트 요 에우로졸의 이 생성 기작을 조금 정량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그 최근에 요 동요원서를 분석하는 방법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제 트레이싱 하는 거죠. 여러분 왜 탐정이 이런 하나의 여러 가지 이렇게 널려진 그런 단서들을 다 모아가지고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추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소톱도 비슷해요. 저희 요 마지막 산화물들 이 암모늄 나이트레이트의 이 암모늄 나이트레이트인데 주로 요 나이트레이트죠. 여기에 있는 요 질소와 요 산소, 특히 여기에 있는 요 산소의 동위원소를 분석을 해서 얘네가 도대체 어느 과정을 통해서 이 산화가 됐는지 이거를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추적에 사용이 되는 게 여기 그 억시전 아이소톱입니다. 이 질소는 낮에는 OH에 의해서 산화가 되고 밤에는 이 오존에 의해서 산화가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혼호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NO2가 오존하고 만나서 나이트레이트 레디컬이 만들어지고 이 나이트레이트 레디컬이 NO2하고 또 만나서 이 엔토5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트레이트, 이 엔토5로 이렇게 갈수록 이 억시전의 영향이 커져요. 근데 이 억시전에 대해서 알게 된 하나의 아주 인터레스팅한 팩트가 뭐냐 하면은 대부분 이 억시전의 구성이 산소 16이죠. 근데 그 안에 산소 17과 산소 18 동위원소가 있는데 이 expect 하던 거 저희가 이해하던 예상하던 거 이상으로 요 산소 17의 동위원소 이 분율이 많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게
한 2000년대에 이 동위원소 분석을 많이 했거든요. 기체, 특히 오존에 대해서. 요거를 저희가 매스 인디펜던트 아이소톱 프랙셔네이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단서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이런 오존하고 반응을 했으면 요 나이트레이트의 이 억시전에 요 산소 17이 조금 많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많은 정도를 가지고 요 OH와 오존 패스웨이를 나눠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동위원소를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 17의 양을 억시전 요 엑세스라고 저희가 뭐 캡 델타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요 산소 이 18과 요 산소 17 얘네들의 굉장히 상관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그 프랙셔네이션 효과는 얘가 조금 무거운 그 동위원소거든요. 그래서 이 동위원소 그 무거운 동위원소와 가벼운 동위원소의 요 차이가 한 2배 정도가 나요. 그래서 요 차이를 가지고 요 나이트레이트의 요 산소가 어디서 기원했는지를 추적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다 스테이블 아이소톱이라서 그 IRMS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 개의 산소 동위원소 그리고 요 질소는 14와 15가 있는데 요 15 동위원소를 이제 함께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 산소는 그 산화 기작을 추적을 할 수가 있고요. 요 질소는 요 질소 15를 가지고 이 낙스의 배출원을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언설튼티가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에어로졸을 가지고 이 기체의 배출원을 추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기체를 분석을 따로 하면 좋은데 뭐 그걸 매번 할 수 없으니까 분석된 요 나이트레이트의 질소 15 동위원소를 가지고 추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함께 분석을 해서 질소로는 배출원을 추적을 하고 요 산소로는 이 생성 기작을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저희가 사용하는 게 요 델 노테이션이에요. 요거는 이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요게 스탠다드 분의 요 샘플의 요 동위원소의 양을 측정을 해서 얘네들이 그 B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B에서 2를 빼줘요. 여기다가 1000을 곱하기 때문에 요거를 퍼밀로 나타냅니다. 이 가벼운 더 많이 어번던트한 동위원소 분해 조금 적은 동위원소죠. 이게 17이 될 수도 있고 18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 B를 가지고 그 아이소톱 레이셔 어노말리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어노말리는 어노말리잖아요. 이 기준에 대해서 양이 많으냐 적으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이 네거티브가 될 수도 있고 포지티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값을 비교하면서 실제 얘네들의 기원이 어디가 될지를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추적을 했을 때 어디에 영향이 크다 하는 정성적인 평가는 가능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정량으로 나누려면은 사실은 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또 믹싱 모델을 또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그 믹싱 모델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억시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동위원소를 실제로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저희가 이렇게 추적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산소 18은 이 고기후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하나의 트레이서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아주 이스태블리시가 잘 돼 있는 그런 동위원소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PM2.5 샘플을 해서 요거를 분석을 했어요. 오늘은 요 질소와 산소 동위원소를 주로 보여드리고요. 그 외에 또 이 암모니아하고 요 탄소에 대해서도 탄소 동위원소도 분석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샘플마다 조금씩 차이가 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동위원소에 대한 어떤 그 굉장히 확실한 엔드 멤버 값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개별적인 그 샘플을 여기에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여름과 겨울 우리나라는 이 계절 변화가
굉장히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4월부터 9월까지는 여름, 그리고 10월부터 3월까지는 겨울. 그래가지고 여름과 겨울로 요 시료를 나누어서 두 개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아는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비교를 하면 similarity하고 또 거기에 difference를 보면은 사실은 얘네들의 상태가 어떤지, 얘네들의 특성이 어떤지를 저희가 이해를 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는 배출원을 추적하는 거고요. 하나는 옥시데이션 그 패스웨이를 추적을 하는 겁니다. 이때 얻은 시료 안에는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비상저감 조치가 많이 발령이 됐는데 그 시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농도도 많이 저희가 채취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그 질소의 동위원소, 그다음에 산소 동위원소의 이 비교를 이 프리비어스 스터디와 함께 나타내었습니다. 여기 저희 이 결과고요. 저희 결과를 여름과 이제 겨울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 서울에서 특히 이제 분석한 거는 이 중국하고 상당히 북경하고 유사합니다. 근데 뭐 다 유사한 건 아닌데요. 값은 북경이 훨씬 더 다 크게 나타나요. 우리나라가 조금 더 복잡해요. 근데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서울에서 이렇게 솔리드 마크는 여름이고요. 요 스퀘어는 겨울인데 이 질소 동위원소 값은 겨울이 더 높습니다. 보면은 대부분 다 그렇게 나타나요. 여기 여름, 겨울 이런 차이가 나타나죠. 그리고 요 산소 동위원소 값도 보면은 우리 그 서울에서 2018년, 19년 측정한 거는 여름과 겨울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런 중국에서도 보면 여름과 겨울 이건 굉장히 컨시스턴트하게 어디서나 유사하게 관측이 되는 결과예요. 그리고 이 시즈널 베리에이션이 요 파란 색깔로 표현된 거는 겨울철이고 요 이제 핑크색이 여름철입니다. 이 계절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이렇게 여름과 겨울로 나타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 겨울의 농도가 PM 2.5의 농도가 거의 이제 100을 넘어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요 질소 동위원소 질소 15와 그 다음에 요 산소 18, 산소 요 17, 요 XS를 보면은 요 PM 2.5 농도의 상관성이 나타나는 거죠. 요 산소 동위원소는 PM 2.5 농도가 높아지면서 다 높아집니다. 그리고 특히 산소 17, 요 XS의 요 양이 요 PM 2.5 농도와 이렇게 아주 좋은 상관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질소는 사실 여기 보면은 요 농도가 낮을 때는 굉장히 퍼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름하고 겨울 시료가 한꺼번에 섞였기 때문에 그래요. 한꺼번에 나타나면 이렇게 이 굉장히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름과 겨울로 나누고요. 요 X축은 요 질소 동위원소의 퍼밀 값이고 요 Y축은 요 나이트레이트의 산소 동위원소 요 산소 17 요 XS 값입니다. 그리고 요 마크 요 사이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사이즈는 PM2.5 매스에 비례하고요. 여기에 있는 요 색깔은 나이트레이트의 농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여기 여름과 겨울을 비교하면은 사실 겨울에 PM2.5 농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나이트레이트의 농도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 잠깐 시즈널리티에서 봤듯이 요 질소 15, 요 동위원소 값도 겨울철이 높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이렇게 딱 구분이 되면 참 좋은데요. 이상하게 요 고농도가 요 여름과 요 겨울에 딱 가운데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거는 이상하게 요 딱 여름과 겨울에 중간에 존재를 해요. 이 사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예측할 때는 요 산소가 제대로 나올까, 요 산소의 시그니처가 제대로 구분이 될까. 근데 사실은 요 결과를 분석하고 보니까 요 질서가 훨씬 더 복잡한 거예요. 이제 그거는 요 아래에 여러 가지 뭐 식이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이 프랙셔네이션 효과가 상당히
복잡한 걸로 현재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 R4, R7, R8은 요 값이 커지는 것은 오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R4는 이 OH에 의한 옥시데이션 패스웨이를 이렇게 나타내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R7은 요 오존이 영향을 더 많이 미친 요 엔터5 패스웨이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R8은 하이드로카본, 요 나이트레이트가 하이드로카본과 만나서 요 하이드로카본의 아주 좋은 그 뭐 캔디데이트라 그러죠. 이제 아세트알데하이드, 포르말데하이드 그런 그 VOC가 나이트레이트하고 반응을 합니다. 물론 여름에는 그 모노털핀 같은 애들이 굉장히 반응이 빨라요. 이러한 그 오게닉 그 나이트레이트를 또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R4, R7, R8이 여름에는 대부분이 요 OH에 의한 산화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요 겨울철 시료는 보면은 요 R4는 이 농도가 낮은데 그때는 요 R4 패스웨이를 통해서 산화가 된 걸로 나타나는데 농도가 높을 때는 요 오존 옥시데이션 패스웨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농도가 높아질수록 요 위로 가고 있죠. 요거는 이 다크 패스웨이, 그러니까 오존에 의한 산화를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질소 15 동위원소는 사실은 이 저희가 이 그 기체상의 요 지금 전구 기체의 배출원을 에오르졸을 가지고 추적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그 프랙셔네이션 효과를 다 계산을 해서 그럴 때 얘 그 요 세 가지 패스웨이만을 고려를 하고 이 산화가 된다는 가정하에 얘네들의 프랙셔네이션 효과를 계산을 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결과를 다른 그 파라미터와 함께 살펴보면은 이 농도가 높을 때에 이 오존 패스웨이로 나타낸 이 구간에서는 리퀴드 워터 컨텐츠도 컸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옥시데이션 레이쇼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 여름 시료는 이 이퀴벌런트 레이쇼가 상당히 좀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요거는 산성, 그러니까 충분히 중화가 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고요. 반면에 이러한 농도가 높은 시료들은 또 중화가 매우 잘 돼 있는 상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이런 그 OH 또 N2O5 요 나이트레이트에 의한 그 옥시데이션 패스웨이에 대한 상대적인 기여율을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이제 믹싱 모델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질소에 대한 배출원을 구분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고요. 사실 이러한 이제 정량적인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믹싱 모델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그 R에 이런 믹싱 모델이 이미 다 내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probability를 추정을 하는 거죠. 가장 그 아주 베스트 에스티메이트를 저희가 이렇게 산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름철에는 이 OH 패스웨이가 도미넌트하다 그랬는데 그게 약 한 87%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이 OH가 한 61% 정도 되고요. 그 다크 패스웨이가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요 PM2.5의 농도가 75 이상일 때 요거는 매우 나쁜 컨디션이죠. 그럴 때는 이 OH가 거의 30% 정도에 지나지 않고 요 다크 패스웨이가 70%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실제 이 OH에 의한 산화가 아니라 이 오존 산화에 의한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 이 글로벌한 측면에서는 1km 미만에서는 이 모델로 산정을 한 결과인데요. OH에 의한 산화가 약 한 4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결과와 비교하면 상당히 리즈너블합니다. 그런데 맨 앞에 제가 왜 낙스 농도도 감소하고 뭐 여러 가지 시그니처가 다 나이트레이트도 그렇고 PM2.5 농도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이트레이트 농도는 감소하지 않았느냐. 한 가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이러한 그 오존 패스웨이가 중요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실제 이 수도권 대기환경연구소의 2013년에서 2020년 자료를 이렇게 색깔로 연도를 구분을 해서 CO, NO2, 그 다음에 오존 NO2
요 레이쇼 요 평면 위에 나타내면은 요 X축과 요 Y축이 나타내는 게 조금 다릅니다. 요 Y축은 오존에 대한 NO2의 B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도심에서는 이 B가 매우 낮습니다. 요 위로 가는 그 값은 도심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요거를 near urban, 그다음에 near source, near outflow, 그다음에 far outflow 그랬는데 실제 2013년에서 2020년으로 가면서 여기 보면 약간 이동하는 양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CO와 요 NO2의 B는 요거는 제가 경우가 조금씩 달라가지고 뭐 확실하게 왜 이런 식으로 X축과 그 요 Y축이 같이 이렇게 요 위로 이동을 하는지 요거는 조금 다른 요 CO하고의 이제 관계가 있어서 제가 그거는 뭐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포토케미칼 에이징이 진행이 되면서 요 에어 매스가 나타내는 요 도메인은 요 에볼루션의 패스웨이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오존이 증가했죠. 그러면은 오존이 증가하면서 낙스는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낙스가 많을 때는 그 오존의 생성 이피션시가 줄어들죠. 근데 낙스가 농도가 낮아지면 생성 이피션시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오존의 농도가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오존이 또 이 질소의 산화를 또 촉진시켜서 그럼 결국에는 나이트레이트가 더 잘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건 아닌데요. 요건 2018년, 19년 자료고 요거는 13년에서부터 20년까지 자료이지만 서로 어느 정도 그 컨시스턴트한 그런 맥락을 갖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그래프입니다. 요 낙스의 소스를 요 질소 15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 사실은 가장 구분이 잘 되는 거는 요 비클 이미션하고 이 콜 컨버스천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 사이에 발미스 버닝이 존재하는데 요 발미스 버닝은 사실은 이게 저희가 뭘 태우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 발미스 버닝이 사실 얘를 전부 다 정량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게 거의 한 20%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아까 그 산소의 그 억시데이션, 그러니까 나이트레이트의 억시데이션 패스웨이를 정량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고요. 요 여름과 이제 겨울을 그냥 구분을 해서 이렇게 나타내면은 그 measured 값입니다. 요거는 실제 측정된 값이에요. 요 까만 색깔은. 그런데 요 까만색은 이 입자상의 질소의 동요소를 분석한 값입니다. 근데 걔네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프랙셔네이션 효과를 제거를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이러한 파란색 값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여기 언설튼티가 많이 존재는 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 산출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 에스티메이트예요. 그래서 보면 여름에는 이 비클 이미션이 훨씬 더 도미넌트하고요. 겨울에도 보면은 큰 차이는 없지만 겨울에는 이 콜 컨버스천으로 기우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의 정량적인 산출 결과를 비교하면 이 여름보다 이 겨울철에 이 콜 컨버스천의 영향이 한 10% 정도가 더 증가합니다. 근데 이 질소하고는 관련된 이 프랙셔네이션 효과가 굉장히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은 중국에서 나타나는 거, 산소는 매우 유사한데요. 요 질소는 이 아까 제가 요 NOx하고 NOy하고 요 사이클링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랬잖아요. 이 중국에서는 나타나는 게 굉장히 그 스트레이트 포워드한데요.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값들은 얘네가 아까도 보여드린 것도 이게 딱 중간에 이게 머물게 되는 거예요. 뭔가 NOx, 요 NOy 요 사이에 사이클을 많이 이 도른 것 같은 그런 결과를 산출합니다. 요거는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further study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요 산소 동위원소를 가지고 이 질산염의 요 억시데이션 패스웨이를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겨울에는 닥 패스웨이가 오존에 의한 산화가 조금 더 도미넌트하고요. 여름에는 물론 농도가 낮죠. 이럴 때 OH 억시데이션이 더 도미넌트합니다. 그리고 이 질소 이 15를 가지고
질소 산화물 전구기체 배출원을 추적을 하면 이 비이클 이미션이 가장 도미넌트하게 나옵니다. 이제 숫자로 얘기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50% 이상 나올 거로 예측을 했는데 이 계산을 하면은 사실 한 50%가 안 나와요. 뭐 이제 다른 효과가 있어서 그 이펙트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 전체 그 소스 어포션먼트 한 거는 보여드리지 않고 요 패턴만 이제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질산염 변동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요 배출과 이 질산염의 이 농도와 직선적인 상관성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옥시데이션 리짐이 바뀌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런 그 옥시데이션 리즘의 체인지는 사실은 로컬하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이런 게 어떤 리저널한 스케일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어떤 지역적인 연구도 필요하지만 이런 그 리저널 스케일의 연구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요 같이 공유했던 결과는 파티큘레이트 나이트레이트를 가지고 기체상을 추적을 한 건데 이제 앞으로 연구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사실 이 기체와 이 파티큘레이트를 따로따로 이제 분석을 해서 시그니처를 함께 보는 그런 연구가 이제 향후에는 필요합니다. 이제 이상입니다. 혹시 보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